네, 제 소감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분들이 다 좋은 점들을 다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스토리부터 다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죠. 3권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제 사법살인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강토는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을 끊게 돼요. 완전히 이제 이강토의 정치 실험은 이제 이때 끝나는 거죠. 도저히 나는 정치하고는 안 맞는다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냈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면서 그동안 그렸던 그림 있잖아요. 이강토가 사실은 처음에는 뭐 사회주의 리얼리즘 같은 그런 어떤 약간 조악한 그 지토지 지주들을 비난하는 식의 그런 그림을 막 그렸다가 나중에는 달리의 그림을 보고 희중 선배가 소개해준 그 달리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일종의 추상주의로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산의 죽음 이후에 다시 하이퍼 리얼리즘 완전한 사실주의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막 손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술 공부할 때 처음 그리는 게 이제 손이나 정물화 이게 제일 쉬우니까 그거부터 그리기 시작하면서 아주 모든 거 그냥 똑같이 한번 그려보자. 그 미술이라는 거에 본질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뭘 그리냐면 이제 자갈을 계속 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계속 자갈 그림을 그려서 그 강가에 있는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는 자갈 그림을 진짜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그린 거지. 근데 마침 이 화풍이 당시 미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유행하고 있던 하이퍼 리얼리즘하고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강토가 자생적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6.25와 이제 50년대 격변 또 죽산조봉암의 죽음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사상적 성찰을 통해서 도달한 결론이 당시 미국의 주류 미술계의 어떤 흐름과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한국의 그 화단에서도 엄청난 각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놀랍게도 박정희 정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이강토는 계속 이렇게 집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고 가끔 그 구용회 그 파괴한 땡중 그리고 죽산 선거운동 같이 했던 구용회 씨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뭐 너 4.19 난 건 아니야? 이승만이 하야한 건 알아? 그리고 나서 다시 또 5.16 난 건 알아?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구용혜 씨가 와서 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시대가 툭툭툭 지나가죠. 그래서 결국엔 10월 유신까지 오게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강토는 나이 얼굴도 이제 늙어졌고 화백으로서 이제 진짜 제도권 화가로서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뒤에 보면 결론 뒤에 이제 후기에 보면 허영만 화백한테 왜 박정희 시기를 건너뛰었냐. 아까 이수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도 다 중요한 시기인데 왜 그 시기를 건너뛰었냐라고 하니까 그 시기는 앗소리만 내도 잡혀가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공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이렇게 뭐 일반 민중이 그 시민이 뭐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왜냐면 이 소설의 이 만화의 주인공은 그냥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그 조봉암 같은 사람은 조연으로 등장하는 거고 뭐 김대중이나 뭐 김영삼 같은 사람은 그 시기에도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걸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박정희 정권 시대는. 오히려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오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 신기하죠. 왜냐면 전두환 정권이 학원 자유화 조치라고 해서 80년대 대학가를 풀어줬어요. 83 그 유화 조치 이후에 대학가 안에서는 적어도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게 일종의 성역화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학 안에서 학생 운동이 아주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고 10월 유신 때쯤에 이제 이강토가 화백으로서 큰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국무총리상을 타니까 그 신문에 나잖아요. 신문에 그 그림과 함께 이강토 화백의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 연락이 오죠. 안영자 씨,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야스코, 그 이강토의 첫사랑이었던 야스코가 이제 병원에 있다라는 이제 연락을 받게 되고 찾아갔더니 뭐 신장염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평생 못 먹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그 내장이 망가진 거지.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강토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되고 도대체 왜 날 떠난 거냐? 평생 묻고 싶었던 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강토가 사실 그러면서 그거였죠. 그래 정확히 말은 안 했지만 그 흑인 장교하고 야스코가 바람을 폈다기보다 성매매를 한 거지. 사실은 했다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한 건데 이강토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야스코에 대한 배신감으로 결국엔 떠나고 북한으로 월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나중에 이강토가 돌아와 보니까 그게 야스코가 아니었고 다른 성매매 여성이 한 거였는데, 그리고 그냥 공간만 빌려준 거였죠. 그 이강토의 집만 빌려준 거였는데,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미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야스코의 인생과 이강토의 인생은 다시 접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벗어나 버린 후였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해는 풀고, 야스코는 죽고, 그리고 이제 야스코가 남긴 딸이 있는데,
누가 봐도 이강도 얼굴이 이강도 얼굴이 그래서 그냥 이강도의 딸인 거죠. 누가 봐도 안민희라고 이제 엄마 성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강도의 딸이죠. 근데 이제 이강도의 딸은 평생을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봤으니 아빠가 올해 갑자기 나타난 아빠가 뭐 좋게 보이겠어요? 연락한 것도 자기는 이 엄마의 임종을 지킬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하도 평생을 그리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엄마 소원 들어주는 차원에서 연락을 한 거지. 나는 당신 아빠로 인정 못한다. 그리고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딱 끊어내려고 하죠. 근데 그래도 이강택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도 됐고 또 야스코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자기 오해 때문에 그 야스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이 딸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물어물어 갖고 집을 알아내서 찾아갔더니만 딸이 원조 교제를 하고 있는 장면을 딱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왠지 굉장히 배불뚝이 이렇게 대머리 아저씨랑 이제 성관계를 가지려고 옷을 벗고 있는 찰나가 딱 이렇게 문을 안 잠그고 열어놔요.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자리가 딱 눈에 띄어갖고 충격을 받게 되고 이제 그날은 그냥 나왔다가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계속 원한의 말을 쏟아내죠. 당신이 우리를 버려갖고 우리 엄마랑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아느냐. 이제 와서 아빠 소리 들을 생각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 나는 내가 알아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쏘아붙이니까 이광토는 그래 뭐 네 말 알겠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맘 바뀌면 연락해라 그러고 네가 자꾸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아빠로서 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뜻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충격받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지 아닌지 한번 두고 보시죠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고 결국 끝내 민희는 더 이상 안 나오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강토한테 연락을 안 한 거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이 원래 이제 민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이미 다 큰 딸인데 근데 이제 강토 부인,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 강토 부인은 쿨하게 또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아니 뭐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여보 괜찮겠어 그러니까 아니 뭐 그래봤자 뭐 시집 가기 전까지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이 강토 부인이 진짜 참 주인공이 아니냐. 사실은 이 강토 부인이 정말 대단한 여자인 거예요. 이게 이 강토가 한 20년 가까이 그림만 그리면서 한 번도 돈 한 푼 벌어다 준 적이 없는데 애를 셋이나 낳아가지고 다 번듯하게 잘 키우고 중산층의 삶에 안착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 강토 부인이 이게 조그맣게 집 이렇게 월세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 받고 이렇게 해서 사실 생계를 다 끌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강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딴 여자한테 낳은 자식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할 정도니까 이분이 진짜 여장부다. 정말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동력은 이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그 죽산을 도왔던 이 구용의 이 환속한 중 그분은 이제 감옥에 저항신이 돼가지고 감옥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둘이서 이제 사상에 관한 얘기를 도대체 우리가 젊었을 때 했던 건 뭐였을까? 우리가 죽산을 쫓아다니면서 원한 건 뭐였을까? 이런 얘기를 막 나누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자기들은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었고 그냥 자유주의자였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부정부패 싫고 독재 싫고 그냥 민주화된 세상을 살고 싶었던 것뿐이다.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사상이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사상을 버렸겠냐. 우리는 뭐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그런 주의자였으면 제대로 그렇게 쉽게 사상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리버럴, 자유주의자였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서로 합의를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강토의 이야기는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석주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강토는 세 자식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뭐 이름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이 전형적인 넥타이 부대죠. 이미 첫째 아들은 이미 취업도 했고 나이도 꽤 있어서 이제 결혼해갖고 분가한 걸로 나오고 더 이상 언급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딸이 있고 누나가 있고 마지막 막내 아들이 이제 석주인 건데 석주가 태어났을 때 죽산 선생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석주라는 이름을 이제 죽산 선생이 지어줬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잠깐 언급이 되죠. 파출소에서 면담하는 장면에서. 그래갖고 이제 데모하다가 경찰서 끌려 들어가서 이제 붙잡혀 있다가 보호자인 아버지 강토가 와서 데리고 가는 걸로 이제 본격적인 2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TV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족들이 같이 TV를 보는데 TV 뉴스에서 사람들이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 화염병 그 최루탄 때문에 힘들다. 학교 안에서 데모하지 왜 밖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은 좀 그 당시 TV 뉴스가 이게 KBS, MBC잖아요. KBS, MBC가 그때 공영방송이라는 건 땡전 뉴스라고 들어봤어? 땡전 뉴스? 그야말로 전두환 찬양 방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TV에 나온 게, 뭐 그게 뭐 객관적인 또 시민들의 정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방송에 의해서 상당히 좀 왜곡된 정보였다고도 볼 수 있죠.
이게 사실 우리 방송 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부끄러운 역사인데 지금 공영방송 출신들이 뭐 이제 MBC 같은 게 자기들이 진짜 참 언론이고 막 정부에 맞서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MBC, KBS야말로 그 어느 언론보다 앞장서서 군사 독재 정권을 찬양한 사실 그런 방송들이거든. 방송국은 정부가 쥐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문사, 동아일보니 뭐 이런 경향신문이 이런 신문사가 진짜 정권에 맞서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검열 받으면서 기사를 썼고 방송 기자들은 완전히 그냥 평소에 놀고 있다가 저녁 때 돼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 신문에 나온 거 쭉쭉 해가지고 몇 글자 써고 그냥 이게 스탠딩에서 얼굴 나오고 그래서 방송 기자들을 그때 딴따라라고 불렀다는 거지. 신문 기자가 진짜 기자고 방송 기자는 그냥 딴따라 소리 듣던 게 80년대 그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자 그러다가 이제 운동권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죠. 그래서 석주가 용우라고 하는 운동권 친구를 이 용우가 되게 중요하죠. 이 끝까지 계속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용우의 집에서 하룻밤 얻어 자다가 용우 다락방에 가서 같이 자죠. 그러다가 1층에 있던 연희를 만나게 되죠. 이 연희가 이제 이 2부의 주된 주인공. 이 2부는 사실은 연애 얘기예요. 지금 이게 뭐 정치 얘기라고 하지만 사실 연애 얘기고 삼각관계야, 삼각관계. 석주와 연희와 장미 사이의 그 삼각관계가 사실은 사건 오건을 끌고 가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 일부는 그래도 강토는 역사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하잖아요. 6.25에도 참여하고 죽산성경 성선동도 참여하고 그야말로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행위자로서 참여를 했던 거고 그에 비하면 이제 석주의 주된 고민은 장미를 선택할 것이냐 연희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주된 고민인데 그게 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더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희를 만나는데 이때 이 용우라는 그 친구가 나오는데 용우는 그 아까 윤지가 그 얘기했지만 희중과 비교가 되는데 희중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용우는 아주 철저한 신념가죠. 그 아까 그 박정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남한 내에서 암약하는 공산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용우는 그냥 그야말로 신념가고 80년대 운동권 그러니까 전형적인 NL 사회주의로 시작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되게 친화적이고 이제 통일운동으로 나아가는 전형적인 80년대 운동권을 상징하는 인물이 용우고 희중은 이제 회색인이죠. 그 최인훈의 광장에 나오는 그런 회색인 그 김명준이라든가 요의 회색인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인물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실존적 고민 이게 약간 성향상 리버럴이고 진보적이긴 하지만 북한 같은 전체주의도 마음에 안 들고 남한 같은 그 독재 국가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엔 제3국행을 택하거나 자살하거나 아니면 희중처럼 이제 그 수용소 안에서 죽음을 희생되는 그런 인물을 상징하는 거라 약간 이제 희중과 용우는 좀 같은 어떤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성향은 완전히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연희를 만나서 데이트를 연희가 딱 보니까 얼굴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용우가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궁 그 당시에 이제 고궁 데이트를 많이 한 것 같아. 보니까 팔각정 뭐 고궁 이런 데서 만나고 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보면 어린애인데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연년생인데 그래도 뭔가 되게 성숙해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말하는 게 얘가 뭐 그렇게 무슨 좋은 대학 다니고 이런 애는 아니지만 말하는 게 뭔가 생각이 있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매력적인 이제 아가씨인 거죠. 근데 약간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석준은 열심히 학생운동을 하다가 이제 불신검문 당하고 머리끄댕이 잡히고 두드려 맞고 그래 머리 야 너 머리 그따위로 길게 하지 마 그래갖고 머리를 깎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자유화 조치가 벌어지면서 이제 장반단속 안 하겠다고 하고 뭐 이제 뭐 이런 일을 겪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또 누굴 만나느냐 장미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장미는 누나가 하는 체르니 피아노 학원이라는 체르니 많이 들어본 체르니 피아노 학원의 수강생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누나 만나러 왔다가 웬 이쁜 아가씨가 있어 홀쭉 놀랐는데 그 아가씨가 나가니까 야 너 예쁘지 만나볼래 그러니까 아이 그 뭐 골빈년 만나서 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미인의 특성은 그 상상력의 빈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괜히 아는 척을 했는데 그때 마침 장미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스카프 놓고 가서 가지러 왔다고 다시 들어오면서 다 들은 거지 이제 말 그러니까 굉장히 민망해지면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괜찮아요 저 그런 오해 익숙해요 그러고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쿨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런 어떤 그 장미의 모습에 또 굉장히 또 그 충격과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이제 한밤중에 자기가 결혼식장에 있는데 자기는 이제 결혼식 복장 입고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랑 같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결혼식장이 시위 현장으로 바뀌고 5.18 사망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5.18 현장으로 바뀌면서 같이 이렇게 그 신부를 데리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악몽을 꾸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손을 잡고 뛰어다녔던 그 신부가 바로 장미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장미라는
그 여자가 엄청 예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석주의 장미와 연희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고민이 계속 되게 되는데 어제 이 소설은 어쨌든 그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이 남성 주인공을 놓고 남자의 내면의 어떤 고민을 그 20대 그 피 끓는 청춘의 고민을 이제 소설 만화로 그린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연희는 어머니가 다치죠. 어머니가 그 이렇게 이렇게 그걸 뭐라면 산등성이에 있는 집 옛날에 뭐라고 그 뭐라고 하죠? 그거 뭐 거기서 이렇게 그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툭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치셔서 들어 누우니까 이제 생계를 책임져 주던 엄마가 들어 누우시니까 이제 아빠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이미 들어 누워 있었고 엄마까지 다치니까 결국에 연희가 생계 전선에 나가게 되죠.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젊은 여자고 얼굴도 좀 예쁜데 뭐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그 술집에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술집만 나가는 거지 2차 같은 건 안 할 거야 뭐라고 해가지고 설득돼서 나가지만 실제로 결국에는 이제 2차까지 가서 성매매까지 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당시 또 뭐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사를 보면 그 미안해 뭐 이러면서 2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20만 원 두고 나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당시 80년대에 2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200만 원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액 성매매를 한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연희는 약간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운동권인 용우는 동생이 그러고 있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또 점점 사상이 과격해지면서 이제 전두환 정권의 배후에 누가 있냐? 미국을 지목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이제 석주랑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미국이 용인해 줬으니까 5.18 진압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결국 이제 그 미국의 이 근본적인 뭐 문제의 근원은 미국 아니냐라면서 미국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석주는 내심 반발하죠. 아니 그럴 리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석주의 어떤 태도가 일반적인 그때 한국 국민들의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른바 전위적 운동권 NL 세력은 그때부터 미국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뭐 분단 체제 얘기하고 뭐 미국 미제국주의 공격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건 그 초창기 얘기예요. 그래서 둘이 약간 그런가 하고 고민하는 정도 수준 얘기고. 그리고 또 원래 장미와 데이트를 계속 어쨌든 장미와는 데이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에, 근데 이제 갑자기 펑크를 내잖아요. 펑크를 내고 연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근데 용우는 지금 뭐 잠수 타고 또 도망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석주가 사실상 상주 역할을 하면서 장례식 다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장지에 가서 모시는 것까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느라고 사실은 장미랑 음악회 가기로 한 약속을 펑크를 냈는데 그 장미가 이상하니까 왜 연락 없지 그러고 이제 집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석주는 이제 그 장례 치르고 오니까 너무 피곤해갖고 이렇게 들어 누워서 감기가 누워 있는데 장미가 들어와서 아니 도대체 뭔 일로 이렇게 안 찾아온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더 좋은 거 보여주려고 그랬지 음악회보다 더 좋고 그러면서 확 끌어당겨갖고 갑자기 키스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그 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연희를 보살피면서 느꼈던 이제 마음속의 어떤 욕정, 욕망 이게 끌어올랐는데 그 예쁜 장미가 또 찾아오니까 사실은 그 연희에게 느낀 욕망을 욕정을 장미를 이렇게 장미한테 키스하면서 풀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장미 입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남자한테 그 남자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니는 되게 인기녀였는데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 끌어당겨서 키스한 것도 처음이니까 그러면서 장미가 이제 확실하게 석주한테 마음을 주고 이제 석주를 좋아하면서 이제 따라다니게 되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장미를 사귀게 되고 장미 그림도 그렸죠. 여기까지가 4권이에요. 그리고 5권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랜만에 용우가 찾아오죠. 그래갖고 오 웬일이야 그랬더니 용우는 이제 완전 운동권 배우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라고 그 유명한 그 김민석 의원도 미문화원 방화 사건에 관여했었죠. 그리고 백태훈 또 있고 누구죠? 얼마 전에 그 함은경 뭐 이런 사람들이 미문화원 방화 사건 주도한 그 서울대 학생회장들이잖아요. 근데 요 양반들의 배후에 용우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용우가 사실은 그 미문화원 방화 사건의 어떤 배우로서 이걸 다 주도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그랬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5권 22쪽에 보면 굉장히 장문에 걸쳐 갖고 이제 NL 운동권의 논리를 막 설파를 하죠.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 시스템은 다 미국이 미제국주의가 관철되는 과정인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또다시 식민지가 된 거다. 우리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를 해방된 게 아니라 미제에 의한 식민지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우리는 자율성이 없고 새로운 어떤 해방과 독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전형적인 80년대 학생 운동권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그 엄청난 사실은 그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굉장히 진지하게 설파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가 하면서 이제 석주도 조금 그 미심쩍어 하면서도 뭐 그런가 아닌가 하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정도 내용이 나오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장미가 어쨌든 연애한 지 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한번 가서 인사 한번 드려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되게 집에 데리고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를 시킨다는 건 거의 결혼한다는 뜻 아닌가? 근데 어쨌든 그럼 뭐 가자고 하니까 또 별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제 이게 전형적인 평창동에 있는 그런 큰 집 있잖아요. 우리 동네 한남동에 있는 그런 큰 집 같은 데를 가는데 명패 장 이렇게 뭐라고 장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장 이렇게 딱 보고 어디서 본 이름인데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아버지 나오셔서 딱 인사를 하니까 딱 보니까 민정당 국회의원인 거야. 그러니까 민정당 국회의원이라 뉴스에 나오던 사람인 거죠. 제가 보기엔 아마 장세동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민정당의 그 이렇게 안기부장을 오래 하고 전두환의 돌쇠, 전두환의 어떤 측근이라고 이게 생긴 것도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겼죠. 뚱뚱하고 머리 벗겨지고 약간 장세동을 염두에 둔 그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민정당의 아주 실세 국회의원의 딸이었던 거예요. 집도 엄청 부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석주는 장미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거리감을 딱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봐도 뭐 좀 잘 살고 뭐 미인이고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아니 여당 국회의원 딸이고 또 집도 이렇게 잘 살고 그러면 아무리 이제 이강토가 화백으로서 어느 정도 좀 성공해가지고 중산층 정도는 됐지만 이게 중산층과 상류층 완전히 이게 계급 간의 격차가 딱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석주는 장미는 좀 내 대상이 아닌 것 같다. 내 상대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거리감과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남자로서의 컴플렉스죠. 이게 보면 남자들은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신분이 낮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또 여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신분이 높은 남자를 만나고, 이른바 상향문이라고 해요. 이거 사회과학의 개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속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여자들의 뭐 속물의식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객관적인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객관적인 현상인데, 그걸 상승혼이라고 하거든요. 상승혼. 근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이런 느끼는 거죠. 이 장미는 나보다 계급이 위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하기에 나랑 이렇게 결혼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여자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미랑 좀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런데 이제 연희는 그 와중에 또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호스티스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이 장미 만나고 가지고 심란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하고 혼자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막 먹고 있는데 연희가 갑자기 불쑥 들어오죠. 아마 이제 연인의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연희가 지나가다 말고 강토 오빠니 하고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연희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술 시켜서 2시간 동안 술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술 먹고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희가 오빠 나 그 부탁 하나 있는데 꼭 들어줘야 돼 그러면서 그냥 나 오늘 하루만 안아달라고. 안아달라는 의미는 이제 같이 자자는 의미인 거죠. 근데 이제 아무 맥락 없이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강토가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거절하지 않고, 왜냐면 본인도 마음이 심란하니까 장민의 집 갔다 와서 충격 받았잖아요. 그 마음이 심란하니까 술도 먹었겠다. 그래갖고 이제 둘이 같이 모텔을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한 말도 없이 그냥 미안해 그러는데 연희는 됐고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룻밤 잤으니 됐다 그러고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딱 이제 거부하고 떠나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연희는 사실은 자기 호스티스 생활을 한 거에 대한 회한과 후회와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와중에서 또 의지했던 강토 오빠에 대한 연심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게 복잡한 마음에서 그런 걸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토 오빠도 끊어내고 호스트 생활도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알바 전선으로 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강토는 그 과정에서 연희를 사랑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남자가 아무래도 이 강토로서는 첫 여인이었던 거잖아요. 그 만화상에 나오는 거 보면 첫 이제 관계를 가진 거거든. 장미랑은 자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장미보다는 연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걸 이제 본인이 느끼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장미와 연희 사이에서 괴로워하다가 모르겠다고 데모나 열심히 하자 그러고 거리 나가서 열심히 데모하다가 바로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때는 이제 데모하다 잡히면 바로 군대로 보내버리던 시절이잖아요. 그래갖고 군대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석주의 군대 생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열심히 훈련병 시절에 힘들게 훈련받고 있는데 또 장미가 면회를 오죠. 그 전방부대까지 면회를 와요. 그래갖고 그 당시 전방부대 면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몇 시간을 뭐 버스를 타고 꼬불꼬불 찾아가서 면회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이 부대 설립일에 최고의 미녀가 찾아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깜짝 놀라서 가고, 연희가 왔나 하고 은근히 기대하고 갔는데 장미가 왔던 거고, 장미는 뭐 아니 도대체 왜 우리 아빠 때문에 그러냐,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냐라고 이제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빠가 나랑 생각이 다른 건 알겠지만 나한테도 좀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좀그 점진적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그 점진적 민주화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막 정치 강의를 막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 핑계고 그림은 멋있게 그려놨지만 그건 핑계고 그냥 솔직히 너 나랑 수준이 안 맞잖아. 너 너무 잘 살아서 나 솔직히 컴플렉스 느껴서 너한테 너랑 못 만나겠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정치 강의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가라. 나 너 안 만날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보내죠. 장미를 떠나 보내고 나서 여기서 이제 후배가 들어오잖아요. 김범준이라고 하는 아주 뚱뚱한 이제 뚱뚱하고 좀 하여간 좀 굼뜨고 이게 그런 관심사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맨날 사고 치고 그래서 부대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맨날 두드려 맞고 이제 그런 이제 범준이가 들어오는데 범준이와의 일화가 되게 재밌죠. 이게 마치 그 강토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각성한 것처럼 석주도 이 군대 시절의 일화가 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 이게 뭐냐 범준이가 좀 불쌍해갖고 항상 좀 챙겨주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강토가 보는 책도 보게 되고 강토가 몰래 묻어놓은 그 정치 문건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같이 이렇게 그 선배님은 민주운동 그 학생운동 하신 분이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고민 얘기도 하다가 이때 2.12 총선이 벌어지게 되는 게 85년이죠. 2.12 총선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영삼과 김대중은 이때 아직 귀국하기 직전 귀국을 선거 직전에 귀국해서 이른바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그래서 2.12 총선 때 이제 신민당 돌풍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누구나 민정당이 2.12 총선은 이제 당시 전두환 정권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붙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80년대 초반에 경제 성장 굉장히 많이 했고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정권 때 사실 그 중화공업하면서 과잉 투자한 걸로 인한 거기에 이제 오일 쇼크까지 터지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박정희 정권 말기에. 그래서 그때 그 부마항쟁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랬던 거고 그거를 전두환 정권이 다 이렇게 정리해낸단 말이에요. 80년대 초에.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차관도 들여오고 이러면서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80년대 이른바 삼저 호황이라는 걸 거치면서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해내거든요. 그러면서 85년이 되면 그 경제가 굉장히 어떤 성숙한 궤도에 오르게 돼요. 한국 경제가. 그리고 88 올림픽도 유치하고 그러면서 86년에 아시안 게임도 앞두고 있고 굉장히 어떤 이렇게 전두환 정권이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성과에 자랑하기 위해서 총선을 이제 한 거거든. 그래서 이 정도면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 김영삼과 김대중이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신민당이 옛날 신민당을 다시 부활시킨 거죠. 그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체 득표에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의석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민정당이 1등을 하긴 했지만 아마 득표수에서 전국적으로 그 신민당이 1등을 했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갖고 이른바 신민당 돌풍이 일어나면서 야권이 확 힘을 받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2.12 총선인데 이거를 강토랑 범준이는 군대에서 치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군사 정권이고 군대에서 치르는 선거가 투표가 뭐 제대로 된 선거겠냐 이거죠. 당연히 부정선거 할 거고 투표해봐야 지들끼리 표 조작하고 그 개표해가지고 누가 누구 찍었나 알아내가지고 보나마나 이제 야당 찍은 사람들 뭐때 두드려 패기나 하고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석주는 지레 짐작을 그렇게 하고 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석주는 범준이가 와서 선배 뭐 그 누구 찍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야 그냥 민정당 찍어. 괜히 야당 찍었다가 그 부대에 풍파 만들지 말고 그냥 민정당 찍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준이는 무슨 생각인지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애인데도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 해가지고 자기 투표가 그 까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야당을 찍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와서 벌벌 떨면서 선배 저 야당 찍었어요. 그러면서 전 죽어도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그러면서 이 새끼 왜 이러지? 이러면서 약간 의아해 하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보초를 쓰다가 그 범준이가 사고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어. 그냥 드르륵 해가지고 오발 사고가 나서 범준이가 총을 잘못 쏜 거죠. 원래 총을 쏘면 안 되는데 잘못 눌러가고 드르륵 해서 오발 사고를 내니까 옆에 있던 다른 선배가 야, 이 새끼 언제까지 사고 칠 거야? 이러면서 철모를 벗어갖고 머리를 한 대 쳤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철모로 머리 한 대 맞는다고 죽진 않잖아요. 이게 오발 사고 나서 총이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철모로 머리 뒤통수 한 대 쳤는데 갑자기 픽 쓰러지더니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범준이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석준은 엄청난 충격을 느끼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죽을 수도 있구나. 라면서 이제 도대체 이렇게 어이없이 사람이 죽는다면 도대체 범준이의 인생은 뭐였느냐. 그리고 나의 인생이라는 것, 인간의 일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범준이가 그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정치적 행위가 야당을 찍은 거잖아요. 1.12 총선에서 야당을 찍었다고. 근데 자기는 비겁하게 민정당을 찍은 거예요. 자기는 운동권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안에서 괜히 야당 찍어봤자 야당 찍었다가 괜히 나중에 쿠사리 먹고 괜히 걸리면 혼나고 이럴 것 같으니까 귀찮으니까 귀찮다는 말로 사실은 자기의 비겁함을 포장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민정당을 찍었는데 어쨌든 선거는 야당 돌풍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민주화에 굉장히 그 탄력이 생긴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본인은 너무 부끄러운 거지. 범준이는 야당 찍고 나서 죽었어. 근데 나는 여당 찍었어, 군대에서. 그리고 살아남아서 제대를 했어. 그러니까 너무 그 상황이 부끄럽고,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막 그 괴로운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그 나오게 되는데, 휴가를 나오죠. 휴가를 나와서 또 그 용우랑 그 운동권 친구들 만나니까 운동권 친구들은 이제 더 85년이니까 이제 완전히 그 NL 사상이 더 진화해가지고 이제는 남과 북한 사이에 뭐 이렇게 군사력 비교를 하면서 남한의 군사력이 더 문제다. 북한의 군사력보다. 그러면서 남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용우가 막 조목조목 비판을 하죠. 근데 이른바 군사력 논쟁을 벌이죠. 다 2페이지에 걸쳐갖고 쫙 이렇게 해서 5권 76쪽에 보면 뭐 남한의 군사력이 훨씬 더 왜냐면 경제력이 격차가 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재래식 군사력이 강하다 그랬더니 아니 북한은 군대 숫자가 많지 않느냐 군대 숫자 많으면 뭐 하냐 뭐 요즘 현대전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석주는 그래도 군대를 가서 정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이 더 위험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용우는 이제 운동권으로서 이렇게 남한의 군사 정권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 더 위험하다라고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나와가지고는 군사력이고 뭐 재래식 군사력 다 필요 없고 남한에 수백 개 이미 핵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 주한미군의 핵이 배치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핵 얘기를 하면서 이걸로 한민족을 몇 번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핵이 남한에 있는데 북한의 군사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면서 이제 핵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북한의 전형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러면서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어쨌든 제대 끝에 어쨌든 잠깐 데모를 나갔다가 새로운 이제 또 다른 여자 후배를 하나 살짝 이렇게 그 구해주게 되는데 여자아이가 이제 현경한테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그 속주가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딱 구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군대에서 배운 태권도를 여기서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그 여자 후배를 데리고 오는데 사실은 저도 군대 가서 태권도 배웠지만 군대 가서 배운 태권도를 그렇게 쓸 정도가 실전에 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그냥 흉내나 내는 이렇게 동작이나 흉내 내는 수준이지. 그래서 이게 80년대에는 군대에서도 태권도를 진짜 빡세게 가르쳤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쨌든 아마 군대에서 배운 태권도 때문이었다기보다는 군대에서 훈련하면서 체력이 늘어난 거지. 체력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그걸로 한 대 날라차기 해서 어쨌든 여자 후배 구한 건데 그 여자 후배가 미술 동아리 학생이었던 거잖아요. 미대생. 그래갖고 걔가 이제 석주를 설득해서 우리 미술 동아리 민중미술이죠. 민중미술 동아리 활동 같이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래 하면서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민중미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력전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하다가 이제 그 전시회 물건이 압수되면서 유치장에 끌려가는 그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그러는 와중에 연희랑은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대신 장미가 다시 또 찾아오죠. 장미가 오랜만에 찾아와서 이제 커피숍에서 차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장미는 이제 맞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무조건 결혼하랜다. 그래서 나 맞선 봤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이 나쁜 새끼 맞선을 봤다니까 또 아까운 거야. 이게 예쁜데 딴 남자한테 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아까워. 그러니까 갑자기 또 확 끌어당겨갖고 키스를 또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장미랑 또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이 새끼야말로 나쁜 남자네. 왜 이렇게 장미가 얘한테 흔들릴까 생각. 이렇게 잘생긴 것 같아. 만화에서는 잘 묘사가 안 됐지만 아마 딱 봐도 되게 아빠도 이강토도 잘생긴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주도 되게 잘생긴 얼굴이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계속 좋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그래가지고 장미랑 다시 사귀게 되고 어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석주는 아버지처럼 하이퍼 리얼리즘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가를 그렸다면 석주는 운동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운동권 그림이냐면 그 어떤 청년이 그 화염병을 던지는 그림, 화염병이라는 만드는 과정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화염병을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화염병을 던지고 있는 그림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리게 되죠. 아버지가 자가 그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운동권 그 그림을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그리는 그런 방향으로 석주의 어떤 화풍이 진화를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5.3 인천 사태 터지고 장미는 또 집에서 이제 석주랑 사귀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뭐 아까 마르크스의 어떤 자본론이나 공산당 선언 막 이런 책들을 집에서 놓고 막 읽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장세동이니까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딸 방 뒤지다가 그런 이 사회과학 서적들 발견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끌고 나와서 이런 책 보라고 내가 너 대학 공부 시킨 줄 아냐 이러면서 전형적인 그 이렇게 클리셰 대사를 던지면서 싸대기를 팍 때리고 빨리 시집이나 가 이러니까 이제 그거에 반발하면서 집을 나오게 되죠. 집을 나와서 이제 자취생활 하숙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석주랑 계속 연애를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하숙방에 데려가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는 걸로. 이미 석주는 딴 여자랑 이미 잤는데 어쨌든 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진행 중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연희가 한 번 더 찾아오게 되고, 연희가 찾아오니까 용우는 이미 그때 이거 하도 이제 계속 이게 왜냐면 사람이 이제 밤낮이 바뀌고 안정된 거처가 없고 계속 제대로 밥도 불규칙하게 먹고 그러면서 자꾸 쫓겨다니고 이러니까 건강이 망가지죠. 거기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안 좋은 건 다 하니,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로 나오고, 그 상황에서 이른바 건대 사태, 그 제가 건대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건대부고에서는 건대 사태를, 건대에서는 그 지금도 굉장히 그때가 오면 크게 기리는데, 이게 뭐 한 8천 명 정도가 뭐 검거되고 2천 명이 감옥에 가고 뭐 그런 아주 유명한, 그 당시 학생 운동을 아주 싹 다 잡아들인 그런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 건대 사태가 벌어지게 되니까 용우가, 내가 여기서 사회주의 선언문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들어 누워갖고 나갈 수가 없으니 내가 쓴 글인데 네가 대신 발표를 해줄 수 있겠냐? 라고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묻지도 않고 알았어 하면서 바로 받아들여요. 왜냐면 이제 내용상 동의하고 그걸 떠나서 친구가 죽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부탁인데 이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범준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걸 겪으면서 자기도 뭔가 약간 죄책감이 있고 뭔가 이거에 좀 더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그 가다가, 그 이제 건대에 들어가서 그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하러 가다가 불신 검문에 걸려갖고 딱 들여다 보니까 이제 선언문이 딱 나오니까 이거 뭐야? 하니까 바로 이렇게 탁 밀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두드려 맞다가 뭐 어떤 시민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뛰쳐나와서 우연히 택시를 이렇게 잡아탔는데 택시 기사가 딱 오면서 타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타고, 이제 택시 기사가 이제 민주 시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 나쁜 놈들 말이야, 학생들 저렇게 두드려 패기나 하고 이러면서 택시 기사가 도와줘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하고 빠져나옵니다. 대신 건대에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건대에 못 들어간 덕분에 구속을 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건대에서 8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구속은 피했지만 결국엔 용우는 죽게 되고, 용우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문병을 가서 이제 용우가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뭐 이렇게 죽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장미는 또 갑자기 집에서 엄마가 아프다고, 그 어머니는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장미가 아 엄마 아프니까 나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하숙집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또 석주는 또 장미한테 실망감을 느끼면서, 아니 연희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삶을 이어가고 버티고 있는데, 장미는 그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아파서 들어누웠다는데 그걸 못 참고 들어가냐라면서, 역시 장미는 부잣집 딸이라 좀 나약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또 장미한테 좀 실망하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화염병 그리는 그림을 완성하면서 어떤 화풍으로서 화가로서 어떤 일가를 어떤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강토도 야 하면서 더 잘 그렸다라고 강토랑 구용료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이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다가 강토가 이제 강토도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병으로 쓰러져서 들어눕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박종철 사건 벌어지고 이한열 사건 벌어지고 6월 항쟁 성공하면서 6.29 선언까지 하면서 이제 80년대가 일단락되는 거죠. 87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야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그때 이제 운동권 배우였던 용우는 이제 그야말로 죽기 직전 상황이 돼서 이제 임종 직전의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다 연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문병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유언처럼 지금 87년 그 6.29 선언까지 본 거야. 아직은 이제 노태우가 당선되는 것까지 보지 않고 6.29 선언한 시점에서 가장 이제 그래도 희망적인 시점에서 이 만화가 끝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 제도적 민주화는 이제 되겠지만 그거는 시작일 뿐이고, 이걸 경제 사회적 어떤 체제 변형,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과 경제 민주화와 거기에다 통일로까지 이어가야 된다. 그 통일로까지 가는 게 바로 우리 세대의 과제다. 자기는 곧 죽을 거지만 어쨌든 우리 세대의 과제는, 우리 세대가 이루어야 할 과제는 결국 통일 아니냐라는 말을 남기고, 사실상 이제 뭐 정확히 죽었다고 나오진 않지만 그게 유언인 거죠. 마지막 말을 남기니까 그때 이제 석주가 마음속으로 아차 싶으면, 자기는 이제 통일 이런 건 잊고 살았는데 석주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으면서 앞으로 이제 암흑 같은 것이 달려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암흑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엄청 멀구나라고 하는 걸 암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책이 출간된 시점이 9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그러니까 그 시절에 느꼈을 법한 그 통일에 대해, 이때만 해도 여전히 통일에 대한 낭만주의적인 태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때 느꼈을 법한 어떤 통일운동에 대한 그런 어떤 구체의식 뭐 그런 거였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2002년 남북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났고 우리는 이제 북한의 실체를 다 알게 됐잖아요. 북한과 대화로 뭘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대라는 걸 이제는 알게 돼서 더 이상 그런 낭만이나 환상이 없고, 북한은 아예 이국가 체제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통일 거부론을 이제 공식적인 국가 그 성명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뭐 통일은 그냥 뒷전에 밀려놓고 남북 간의 평화적 공존이나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의 대세 의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 90년대 중반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녀석 손이라도 잡아줘야 되겠다. 왜냐면 꼭 죽을 테니까. 그 생각이 드는 와중에 어느새 작은 손을 잡고 있음을 느끼며, 이제 막 작은 손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 연희를 말하는 거죠. 연희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용호 문병을 하면서 뒤로 이렇게 연희 손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작은 손이라고 하는 게 자꾸 연희를 상징하는 메타포로 자꾸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연희의 손을 잡으면서 이 만화가 끝나는데, 그렇다고 뭐 장미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미와 연희 사이에서 대체 이 새끼 누구랑 결혼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냥 열린 결말. 요즘 그런 열린 결말. 네가 알아서 상상하셈 이러고 이제 열린 결말로 남겨놓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오고는 연애 얘기였다. 본질은 장미와 연희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석주의 그런 그 내면을 묘사하는 게 그 책의 주된 내용이고, 거기에 민주화 운동은 그냥 이렇게 배경 화면으로 등장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부와 비교하면 2부는 약간 좀 일부의 하위 호환 같은 느낌이죠. 일부는 진짜 굵직굵직한 사건이 월북하고 막 6.25에 참전하고 뭐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서서 막 선거운동하고, 그러니까 일부는 진짜 굵직굵직한 사건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2부는 사실은 석주가 운동권 잔당이죠. 본격적인 운동권 주류 세력도 아니고 운동권 언저리에서 그냥 고민하면서 이제 연애하는 그런 얘기가 사실은 2부의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근데 연희와 장미라고 하는 두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장미는 장미 나름대로 굉장히 복합적인 서사가 있는 여성이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출신 성분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잣집 딸이고 그 여당 국회의원 딸이지만 이 사상 서적도 읽고 생각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여자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근데 연희도 마찬가지예요. 연희도 되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성매매까지 하게 되지만 그래도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한테 뭐 기대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뭐 노동운동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희도 연희대로 훌륭한 여성이에요. 근데 이 두 여성이 다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이게 80년대 남학생, 80년대 운동권 남학생의 시각에서 본 이상적인 여성상, 그 두 여성상을 놓고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제 그런 설정의 그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 둘 다 훌륭한 분들이긴 한데 요것도 약간 남성의 입장에서 이상화된 여성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보기에 이상적인 여성은 강토 와이프가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실속을 챙기면서 가정 잘 건사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강토가 딴 데서 나온 딸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배포를 가진 그런 여장부, 그런 분이 오히려 더 이상적인 여성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고, 또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 그것도 아까 누가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주인공이 진짜 본격적인 사상가나 어떤 정치인이나 뭐 그랬으면 아주, 이게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민주화운동의 과오나 또 그들이 저지른 잘못 이런 걸로부터도 또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6.25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예술가, 화가를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어떤 역사의 흐름에 좀 자유롭게 입출입이 가능한 거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가능한. 그러니까 어떨 땐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예술이라고 하는 자기 본업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어떤 관찰자적 시점으로 역사를 지켜보면서 또 필요할 땐 적절히 개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지지, 일반 그냥 회사원이었으면은 또 이렇게 개입해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화가, 예술가라고 하는 독특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방관자적으로 지켜보다가 또 필요할 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시대의 고민을 자기의 고민으로 안고 살면서, 그러면서 그걸 또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일종의 면피가 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자기 할 건 한 거니까. 예, 그런 포지션이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약간 사람들이 좀 부담 없이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설정이 아니었나.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 화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도 되게 절묘한 선택이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소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